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싱 증후군이란 글루코콜티코이드, 코티솔이죠. 이것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내분비 이상입니다. 내인성과 외인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인성 경우에는 외부에서 약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스트레스를 복용하는 경우 쿠싱 증후군과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인성은 유진 자체에 종양이 생겨서 과도하게 분비되는 경우가 있고, ACTH, 이게 계속 분비돼서 콜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ACTH에서는 뇌하수체의 종양 때문인지 아니면 뇌하수체가 아닌 다른 곳에 생긴 종양 때문인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되겠습니다. 코칭 증후군에서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콜티솔이 과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백질 분해, 지방 재분배, 면역 억제, 고혈당, 고혈압, 칼슘 대사 교란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방 재분배란 콜티솔이 많은 상태에서는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몸의 특정 부위에 쌓이고 다른 부위에서는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지방 재분배라고 합니다. 지방이 많이 쌓이는 부위는 얼굴, 뒷목, 어깨, 몸통 같은 가운데 부분입니다. 문 페이스, 발덩이 얼굴, 버팔로 험프, 센트럴 오비시티, 몸통 비만 이렇게 나타나고 지방이 빠지고 얇아지는 부위는 말초 부위입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는 간호중재로 심리적 지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외모 변화로 인해서 자존감 저하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울, 불안을 평가하고 지지적인 태도를 취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분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콜티솔 상태에서는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바꾸기 위한 대사가 활발해져서 근육, 피부, 뼈 등에 있는 단백질이 분해됩니다. 그 결과 팔다리 근육이 약화되고 피부도 얇아지고 멍이 잘 들고 손조, 스트라이, 이 보라색 튼살 같은 게 잘 생기고 골다공증, 골절 위험이 증가하고 단백질인 홍채, 사이토카인, 얘들 둘이가 다 단백질인데 이런 것들이 다 감소하게 돼서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상처 치유도 지연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 대사 교란이 나타나는데 콜티솔은 소장에서 비타민 D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장내 칼슘 흡수가 떨어지면서 뼈 형성이 억제되고 뼈 흡수, 그러니까 뼈 파괴가 촉진되면서 골다공증, 골절 위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간호중재는 낙상을 예방해야 되죠. 바닥에 미끄러움 방지하고 조명은 밝게 하고 장애물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지팡이나 보행기 사용을 권장하고 침상 난간 올리기, 베드 높이 낮추기, 화장실 목욕 등 이동 시에 동행하기 이러한 낙상 예방 간호가 있겠고 그리고 시기는 고담배, 고칼슘 시기, 그리고 저염식, 고혈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염식을 하고 저당식을 제공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은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가벼운 계단 오르기 같은 저강도 근육 운동을 하고 햇빛 쬐기 등을 통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해서 뼈를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티솔 과다로 세 번째 면역 억제가 있습니다. 콜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예를 들면 외상, 감염, 공복, 심한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 상황일 때 생존을 위해서 면역계와 염증 반응을 일시 정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콜티솔이 지속적으로 높게 된다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해지고 상처 치유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호중재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위생, 손을 깨끗하게 씻고 피부를 청결히 하고 상처 드레싱 시 무균수를 잘 지켜야 되겠고 혈액 검사에서 CRP 항생이 있는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감기나 발열 증상 등을 잘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고혈압, 고혈당입니다. 콜티솔은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어, 미네랄 콜티코이드, 그러니까 알도스테론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재흡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체내 수분도 같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 수축 작용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힘드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억제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슐린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니까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 정신신경 증상이 나타나는데 콜티솔이 과다하게 되면 해마, 기억 저장하고 감정 조절하는 이 해마가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래서 기분 저하,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획이나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저하되고 감정 기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해서 수면 부족, 불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호 중재는 환자의 감정 기복이나 우울, 불안 상태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취침, 기상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 저녁에 자극적인 음식이나 카페인은 자제하도록 합니다. 간단한 기억 훈련, 인지 활동, 퍼즐이라든지 해상요법을 하면 좋고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면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홀팅 증후군 앞에서 본 게 콜티솔 과다였고 다음으로 볼 거는 음성 피드백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ACTH가 지속적으로 자극되게 됩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의 정상 조절 기전에 보면 시상하부에서 CRH가 분비됩니다. CRH는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서 ACTH를 분비하게 됩니다. ACTH는 부신 피즈를 자극해서 콜티솔을 분비하게 됩니다. 다음에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혈중 콜티솔이 높아지게 되면 시상하부의 CRH 분비가 떨어지고 뇌하수체의 ACTH 분비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음성 피드백 과정인데 이 음성 피드백이 붕괴된 상태가 쿠싱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왜 ACTH 분비가 지속될까? 발생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ACTH 의존성 종양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쿠싱병과 이소성 ACTH 증후군. 쿠싱병은 뇌하수체의 종양으로 인해서 ACTH가 계속 분비되는 것이고 이소성 ACTH 증후군은 뇌하수체가 아닌 다른 부위, 예를 들면 폐 같은 곳에 종양으로 인해서 ACTH가 계속 분비되는 겁니다. 쿠신병에서 ACTH가 계속 분비된다고 했습니다. 이 종양 때문에. 그래서 ACTH가 나오니까 콜티솔이 분비되겠죠. 콜티솔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종양세포 때문에 콜티솔에 대한 음성 피드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ACTH를 계속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그래서 부신피질이 계속 자극되고 콜티솔은 계속 분비되게 되는 겁니다. 이도성 ACTH 증후군은 뇌하수체는 정상이므로 음성 피드백에 의해 뇌하수체 ACTH는 억제되어 있지만 외부 종양에서 ACTH를 계속 분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폐에서 ACTH가 분비된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상 폐에서는 ACTH를 분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폐에 생긴 특정 종양, 특히 소세포 폐암, 스몰셀 렁 캔서, 카시노마, 요거는 신경 내분비성 종양인데
이런 종양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ACTH를 스스로 생성하고 분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ectopic ACTH production, 이소성 ACTH 생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ACTH를 분비하지 않던 폐조직이 변이된 종양세포로 인해서 ACTH를 생성하고 분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고, 그럼 쿠싱병, 뇌하수체에 생긴 종양과 이소성 ACTH 증후군, 뇌하수체 이외의 폐 같은 부위에서 ACTH가 계속 나오는 거, 이 두 개를 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고용량 덱사메타손 억제 테스트, CRH 자극 검사, 정맥동 샘플링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고용량 덱사메타손 억제 검사는 덱사메타손 이것이 합성 글루코콜티코이드 콜티솔입니다. 8mg을 1회 경구 복용하거나 48시간 동안 소량씩 나눠 투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후에 혈중 콜티솔 수치를 측정하는 겁니다. 쿠싱병,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는 거, 이거인 경우에는 음성 피드백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가 아니라 둔감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음성 피드백이 일부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ACTH가 약간 감소하게 되면서 콜티솔도 같이 조금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소성 ACTH 분비 종양, 요거인 경우에는 고용량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소성 ACTH 분비 종양은 음성 피드백 기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계속 분비하기 때문에 덱사메타손에 전혀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CRH 자극 검사, CRH를 정맥 주사하고 15, 30, 60분 후에 ACTH 콜티솔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쿠싱병은 CRH에 반응하기 때문에 ACTH 분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평소보다 콜티솔 농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소성 종양인 경우에는 CRH 수용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맥 주사해도 크게 수치에 콜티솔의 수치에 변화가 없습니다. 정맥동 샘플링 IPSS라고 하는데 이 검사는 정맥동이 어디냐면 뇌하수체에서 나온 혈액이 처음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쪽 대퇴정맥에 카테터를 삽입하고 하대정맥, 상대정맥, 경정맥까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경정맥에서 뇌 기저부위 정맥동까지 올라가서 채취하게 됩니다. 정맥동에서 직접적으로 채취하려면 그 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퇴정맥을 통해서 카테터를 올려서 샘플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초정맥에서도 혈액을 채취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쿠싱병에서는 정맥동 내 ACTH 농도가 말초보다 높게 나오겠죠. 이소성 ACTH인 경우에는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맥동과 말초 농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감별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거는 ACTH 의존성이었다면 이번에는 ACTH 비의존성입니다. 이게 부신 종양입니다. 부신 자체에서 계속 콜티솔을 분비하게 되는 겁니다. 콜티솔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부신 종양이 직접적으로 계속 분비하니까. 근데 이때 음성 피드백은 작동하게 됩니다.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뇌하수체 ACTH 수치는 매우 낮게 됩니다. 이 수치가 매우 높으니까 음성 피드백이 강력하게 작용해서 ACTH 분비를 완전 낮추게 되겠죠. 때문에 덱사메타손, 이게 콜티솔이잖아요. 콜티솔을 투여하는 이 검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워낙에 콜티솔 수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넣는다고 해서 수치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덱사메타손 검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CT MRI를 찍어보면 양쪽 부신 크기가 다릅니다. 한쪽은 종양에 의해서 콜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있는 상태고 그 반대쪽 정상 부신인 경우에는 ACTH가 전혀 분비되지 않으니까
정상 부신 피지를 자극하지 않게 됩니다. 자극이 없으니까 얘는 위축하게 됩니다. 오늘은 푸싱 증후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